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이제 자식에게 집 사주려면 나라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한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집 사려던 자녀는 계획이 무너지고 자녀에게 집 마련 도와주려던 부모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 강한 규제를 예고했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변곡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른바 627 대책의 정확한 내용, 이 대책이 자산과 연금, 전세 수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자산을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27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부 627 대책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집 살 때 쉽게 돈 못 빌리게 하겠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즉,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에는 70%의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는 최대 한도가 6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5억 원이 필요하던 규제 전과 다르게 9억 원은 무조건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이미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심지어 1주택자라도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신용대출 한도 축소. 기존에는 연소득의 200%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이 이제는 연소득의 100% 이내로 축소됐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면 4천 이상은 빌릴 수 없다는 뜻이죠. 넷째, 갭투자 차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이른바 갭투자는 이제 원천 봉쇄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구조는 대출 승인이 안 나옵니다. 다섯째, 주택대출 만기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예전엔 40년짜리 만기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월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줄고 갚는 속도는 빨라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확 줄어들었다. 이게 바로 627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책이 발표되고 며칠 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발표한 금융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규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규제, 더 강한 제약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이 한 번의 발표가 우리의 노후 설계, 자녀의 주거 계획, 가계 재정 전략까지 전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2부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왜 이런 규제를 꺼냈을까?
정부의 속내.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규제하느냐? 누구를 막기 위한 거냐?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정부가 이 대책을 꺼내든 진짜 속내를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들어 강남 3구, 마포, 용산 등 주요 지역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몇몇 재건축 단지는 가격이 석 달 만에 수천만 원씩 뛰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투기 초기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또 한 번 폭등장이 온다. 이걸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자녀 세대의 영끌 움직임이 다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20, 30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모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졌죠. 정부는 이걸 사실상 가계부채 확대의 지름길로 판단한 겁니다. 결국 미래 세대의 금융 위험을 막겠다는 명분입니다. 셋째, 부동산 과잉 유입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 우려입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몰리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대출자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은행 일부는 부실 위험에 놓였고 공사 중이던 건물들이 자금난으로 멈춘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PF 위기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신호들을 위험 경고로 판단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겁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6.27 대책이 나온 것이고 그 대책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며칠 뒤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발표한 금융 규제는 맛보기 정도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즉,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규제도 강하지만 앞으로는 DSR,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빚의 비율, LTV,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양도세, 종부세, 전세대출 조건까지 하나하나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고 무서운 규제들이 하나씩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책이 나온 이유가 뭐냐가 아니라 이 대책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대책이 실제로 우리 자산,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노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3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왜 이런 규제를 꺼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 통장, 우리 자식, 우리 노후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집 사주는 게 이젠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엔 가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5억짜리 아파트, 퇴직금 5천에 대출 3억, 나머지는 자녀 월급과 전세 보증금으로 맞추면 어느 정도 집 한 채는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상품의 신청 조건을 6억 이하 주택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6억 넘는 집은 국가가 대출 지원 자체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6억 넘는 집은 이제 현금으로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진짜 내 돈으로 말이죠. 문제는 이 6억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요? 강북이라도 엘리베이터 없는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6억 중후반부터 시작입니다. 거실 좁고 방 작은 집입니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초, 강남, 송파에 30년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조차 12억, 15억이 기본입니다. 신축은요? 그냥 20억이 넘습니다. 수도권이라고 만만한가요? 분당, 일산, 동탄, 광교 같은 인기 지역은 10억 이하 아파트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가 6억 이하만 지원하겠다는 건, 다시 말해 서울에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집을 사줄 수 있는 부모는 딱 두 부류입니다. 수억 원 현금을 들고 있는 부모, 혹은 고소득 전문직 자녀. 그 외에는 모두 벽에 부딪힙니다. 나는 그냥 일반 은행 대출 받을게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거기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6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이건 집값 기준이 아니라 대출금 기준입니다. 즉, 집값이 10억이든 15억이든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LTV, DSR까지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먼저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문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가 한도입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은 최대 4억 원,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5억 원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SR, 즉 그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조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연소득의 40% 이내만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야 하죠. 연 1,200만 원까지 가능.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안팎입니다. 즉, 대출 규제가 2중 3중으로 쌓이면서 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는 부동산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하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현금 부자들은 규제를 피해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며 그 한 채의 값은 더욱더 폭등하게 되며 바로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설령 부모가 돈을 보태주고 싶어도 자녀 소득이 낮으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한때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위안이 그래도 집 한 채는 해줘야지였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그 한 채조차 해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냉정한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둘째, 전세 끼고 집 사려던 3040 세대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30, 40대가 가장 많이 썼던 집 마련 전략,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단 전세 끼고 내 집부터 사두자.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몇 년 뒤 전세가 끝나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고 실거주 요건도 충족되고 집값이 오르는 기대도 할 수 있으니 3040 세대에게는 가성비 최고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엔 이 전략 하나로 억대 차익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세가 끼어 있어서 초기 자금 부담도 적고 부모 찬스에 대출까지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 그런데 말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 전략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들어있고 부모님이 1억 원을 도와주고 자녀가 2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경우 예전엔 가능했습니다. 전형적인 전세 끼고 매수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의 갭 투자 규제에 의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유요? 투기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런 문구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무주택자라도 갭 투자 목적이 의심되면
대출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요건, 즉 전입신고가 의무화된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고요? 이제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그 집을 진짜 살려고 샀는지 아니면 갭 투자하려는 건지 정부가 의심하면 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더 이상 세입자 나가면 내가 살 건데요. 무주택이라 실거주 요건 채우는 겁니다. 이런 말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정부는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지 세입자 계약 기간이나 실거주 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형식적 실거주는 갭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3040 세대가 전세 끼고 일단 집부터 사자라며 기회를 잡으려 했던 이 전략,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라 해도 부모가 돈을 줘도 세입자가 있어도 이제는 대출 자체가 가로막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요? 오직 실거주만 인정받는 구조. 세입자 있는 집은 그냥 투기로 간주되니 이젠 갭 투자 전략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즉 3040 세대가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장 많이 써왔던 실속 있는 전략 하나가 이번 627 대책으로 완전히 봉쇄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대출 제한이 아닙니다. 기회를 막는 규제입니다. 셋째, 전월세 놓고 노후 준비하던 부모 세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60대 이후 세대 이야기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 가장 흔한 노후 설계 방법이 있었죠. 작은 집 한 채라도 전월세 넣고 그 이자로 생활비 보태자. 예전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의 2억짜리 집에 전월세를 활용하여 그 집에서 나오는 목돈, 이자만으로도 매달 50만 원 안팎의 생활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보증금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억에 놓던 전세가 8천으로 줄고 심하면 7천까지도 밀립니다. 서민들이 주로 받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안심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줄었으며 자격 요건이 더욱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같은 집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공실이 길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달, 석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 사이 우리는 전기세, 관리비, 재산세를 다 떠안아야 합니다. 세입자 없는 집을 바라보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럼 월세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선 월세 수요도 한정적이고 선호하는 입지에 따라 월세 수요가 확연히 갈리며 공실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결국 지금 이 구조는 집 있는 부모 세대에게조차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노후, 그 버팀목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넷째, 주택연금 타이밍 놓치면 10년치 생활비가 날아갑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값만큼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의 든든한 현금 흐름 같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입 시점의 집값이 평생 연금액을 결정한다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집입니다. 집값이 5억일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약 11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인데도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을 때 가입하면 연금은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20만 원 차이 별거 아니라고요? 그게 평생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무려 2,400만 원 차이입니다. 즉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는
신청 타이밍 하나로 노후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다가 집값이 빠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 채로 평생 고정됩니다. 다시 올라도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왜냐고요?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금액이 갱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같은 타이밍에 망설이다가 딱 1억만 떨어져도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날아갑니다. 그 손해는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손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60대 이후가 마주한 주택연금의 무서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단순히 자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재정, 노후, 그리고 집 한 채의 활용 전략까지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즉, 이번 627 대책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대책이 불러올 더 깊은 파장과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추가 규제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4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즉, 이번 627 대책은 본격적인 규제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예고한 신호탄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꺼낸 건 말 그대로 1단계 카드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카드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곧바로 따라올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예상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DSR 더 강화됩니다. 미래의 금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시키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연소득의 40%까지만 원리금 상환 가능하지만 이 비율을 30% 이하로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출 자체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LTV, 즉 주택담보인정 비율도 더 조일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0%, 조정 대상 지역 50%인데 수도권 일부는 30% 수준으로도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 집들 중 주택 가격이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 취득에 대하여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 되는 고가 주택의 수요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부자 수요층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층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풍선 효과로 인해 10억, 12억 정도의 중급지 단지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핫한 지역만 지정되어 있지만 거래가 몰리는 신축단지,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서울 전역, 경기 주요 택지지구까지 허가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서 못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됐던 종부세, 양도세, 보유세가 공정과세라는 이름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70%, 80% 수준의 공시지가, 공시가 등을 현실화하여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나고 매물 잠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7월과 8월에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도입과 함께 부동산 탈세, 법인 우회거래 단속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627 대책의 돌파구로 꼽혔던 사업자 대출 부분도 전면 모니터링하여 우회 대출로를 차단하겠다는 맥락입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통합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탈세 의심이 뜨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사실상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으로는 사고 팔기도 어렵고 대출도 어렵고 심지어 보유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완전한 규제 시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이라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현금 많은 사람, 이미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고 그 여파는 전세 시장, 노후 자산, 주택연금까지 우리 삶 깊숙한 곳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막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이 불공정한 게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5부에서 그 진짜 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부. 규제의 역설. 누구에게 유리한 게임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정작 유리한 사람은 누구고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금 많은 자산가. 오히려 기회다. 대출이 막히면 대부분의 수요층은 주춤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에겐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대출 경쟁자가 사라졌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잔금을 치르지 못해 오히려 금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현금이 없으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규제는 약자를 막았고 강자는 통과시킨 셈입니다. 둘째, 법인 투자, 우회로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가 개인 대출은 막았지만 법인 명의나 신탁을 통한 투자까지 모두 막은 건 아닙니다. 지분 쪼개기, 분양권 전매, 상가 오피스텔 우회 투자 등 여러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 들어오는 자산가들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결국 투기 억제라는 이름의 규제는 정작 투기 세력을 완전히 막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만 걸러내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셋째, 다주택자. 조용히 여유롭게 기다린다.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조급할 게 없습니다. 이들은 규제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팔고 다시 사들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다리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들은 지금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집이 간절한 무주택자는 지금 당장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반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 갭 투자, 부모 찬스, 무리한 대출을 줄이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만 남기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작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사지만 규제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집값이 실제로 내려갈지 오히려 거래 절벽만 심화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혜택을 받는 무주택자들도 있긴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구입자 대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6억 이하 주택, 연소득 제한, 복잡한 조건 등으로 그 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생애 최초 LTV 한도 감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행 방식은 결국 현금 많은 사람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기득권의 성벽을 더 단단히 만들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까요? 좋은 정책이 되려면 좋은 의도뿐 아니라 모두가 설 수 있는 출발선도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차별이 될 뿐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렇게 막힌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인 대안과 전략을 하나씩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이제 집 한 채 마련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이전처럼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든 되겠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리한 규제 속에서도 뚫린 길은 어디일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명의보다 부모 명의를 활용한 전략적 우회. 현재 DSR 3단계는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1년간 원리금 상환 한도는 약 1,200만 원입니다. 이걸 30년 대출로 나누면 최대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못 빌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부모 명의로 구매 후 시간차를 두고 증여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는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되며 5억 원 이상 증여 시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의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둘째, 6억 이하 비규제 지역 중심의 핵심 동네 찾아보기. 정부는 6억 이하 주택에만 특례대출, 생애 최초 혜택을 제한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기준선 6억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중에선 경기 김포, 인천 검단, 시흥 목감, 인천 연수의 구축 아파트 등 6억 이하로 실거주 가능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방 중에선 부산 대연동 일부, 대구 수성구 재개발 예정지, 광주 광산구 신도시 구역 등도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핵심은 지금 서울만 바라보다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규제의 외곽에서 기회가 움틉니다. 셋째, 매수 타이밍보다 현금 유동성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DSR 규제 강화, 전세가 하락, 고금리 지속이라는 삼중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집값 하락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사는 것보다 일정 수준의 자금 여유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 할 때 당장 1억을 쥐어주는 대신 향후 집값 하락 국면에서 시기를 보는 현명함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 세대의 집 한 채, 지금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1. 전세 구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가 하락, 공실 증가, 보증금 반환 리스크 커짐. 2. 전세 퇴거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축소 및 제한.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에 대한 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최대 1억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다주택자들은 이 대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3. 전세자금 대출 단계별 보증 비율 감소, 기존 100% 보증, 90% 보증으로 축소, 80% 보증으로 축소, 월세 전환 또는 주택연금 가입 시점 앞당기기 등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팁. 만 55세 이상,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가입 가능. 지금 집값 기준으로 평생 매달 90만에서 130만 원 수령 가능.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다섯째,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서 성공했다는 말보다 지금 조건에서 최적의 해법이 뭔가를 따져야 합니다. 세무사, 증여 양도 상속 시 세금 설계, 부동산 자산관리사, 보유 매각 전환 전략, 금융 전문가, 대출, 금리 구조 최적화, 유튜브, 카페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정책이 변하면 손해도 커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성실보다 전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계속 바뀔 것이고 부동산 역시 안전자산, 불패신화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그때마다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게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냉정하게,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